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로 유지한 데 이어 한국의 신용등급 전망도 안정적으로 유지했습니다. 더불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은 관광업과 소매 판매 영향, 공급망 교란을 통해 이 성장의 새로운 하방 위험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OCI가 태양광 산업의 원재료인 폴리실리콘 국내 생산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저가 중국산 제품 등에 밀리며 더 이상 국내 생산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는데 향후 화학 분야 등 고부가 가치 제품 공급을 통해 사업 다각화를 모색할 것임을 알려왔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3차 전세기를 타고 12일 김포공항으로 귀국한 교민과 중국 국적 가족 가운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의심 환자가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방역 당국 등에 따르면 성인 5명이 발열 등 신종 코로나 의심 증상을 보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북미 극장가의 오스카 효과가 시작됐습니다. 지난 9일 제92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4개 부문의 상을 휩쓴 영화 기생충이 하루 만에 북미 박스오피스 12위에서 4위까지 껑충 뛰어올랐고 그 저력을 과시했습니다. 영화 기생충은 시상식 다음 날인 10일 전주 대비 213.3% 늘어난 총 50만 1,222달러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나타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아직까지는 확진증에 대한 감염증 환자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그 수가 좀 잦아들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 시장에선 조심스럽게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려가 있지만 우려를 덮을 만한 재료가 있다면 시장은 시원스럽게 올라가는데 미국 시장이 그렇죠. 다우 같은 경우에는 기술주들이 조금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보합권 수준에서 마감이 됐지만 나스닥과 S&P는 사상 최고치로 또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여전히 미국 경제는 건재하다 이런 얘기인데 우리 시장 역시 전기전자 업종 엔비디아 좋은 얘기 미국 쪽에서 들려왔는데 이런 부분이 그대로 전기전자 업종 상승 가져가고요. 일단 현대차로 대두되는 운송장비 업종, 완성차 업종, 부품 업종 전체적으로 지금 올라가는 이유는 일단은 다시금 활동을 재개했다라는 소식이죠. 현대차 공장들, 기아차 공장들이 지금 부품 수급에 어려움을 좀 겪고 있었는데 이제는 괜찮다라는 부분이 시장에서는 안도의 랠리를 하게 만들어줍니다. 꾸준한 상승 나오는 종목들 많이 보이는데 일단은 2230포인트대까지 다시 찾았고 2250선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일단 아직까지 박스권이거든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하나하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2232입니다. 상승폭은 그렇게 크지 않고요. 9포인트 정도의 상승인데 일단 반등에 성공했다 부분에 조금 더 방향을 둬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볼까요? 보시면 장중에 조금 하락 전환을 했다가 다시금 올라오는 모습들 그래프를 통해서 한눈에 보이실 겁니다. 다음 볼까요? 보시면 개인만사입니다. 기관, 외국인의 지금 매도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금융투자, 투신, 연기금은 할 것 없이 모두 다 팔고 있고 외국인 현선물 시장 모두 매도입니다. 그리고 내일 옵션 만기일 있는 것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보도록 하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전해드린 대로 올라갑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52주 신고가 오늘 또 돌파하는 모습들 보여집니다. 다음 볼까요? 현대차 말씀드린 대로 정말 싱싱 날고 있습니다. 최근에 낙폭이 좀 있었는데 그대로 전부 다 회복하면서 올라왔고요. 올해 사실 실적 반등 모멘텀이 굉장히 강한 게 현대차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적 발표 이후에 12만 원대부터 13만 원대까지 올라왔는데 중국 공장 가동 중단 소식들 그리고 울산 5공장 가동 중단 소식 들려오면서 조금 주가가 주춤했는데 공장 재개 소식 들려오면서 다시금 우상향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요. LG화학, 삼성 SDI 오늘 하루는 쉬어갑니다. 워낙에 많이 올라왔습니다. 어제도 말 그대로 급등 흐름 가져간 바가 있었죠. 현대모비스 역시 잘 가고요. 삼성물산 잠시 쉽니다. 다음 보도록 하죠. 셀트리온도 상승하고 LG생건, 포스코, SK텔레콤 모두 올라가고 신한지주도 보합입니다. 다음 볼까요? 685.07포인트, 2.73포인트 상승합니다. 0.4% 올라갔는데 다음 볼까요? 흐름 보시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모습 마찬가지로 포착이 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개인만 삽니다. 기관 외국인 파는데 기관 가운데선 투신만 현재 순매수 들어와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보도록 하죠.
세티론 헬스케어 오늘도 올라가네요. HLB도 올라가고 CJENM 뭐 기생충 효과로 조금 오늘 반등에 여전히 이어가나 싶었는데 오후 들어서 살짝 밀려 내려오는 모습들 포착이 되고요. 펄어비스도 19만 원 다시 이탈됩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올라가고 오늘 전체적으로 엔터 관련주들 그리고 콘텐츠 관련주들 흐름 괜찮습니다. 다음 보도록 할까요? KMW 5G 관련 종목들은 오늘 다시금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이고 관련 종목들 많이 올라갑니다. 가장 많이 올라가는 게 지금 대형주에서는 5G 관련해서 RFHIC 7% 가까이 올라오고 있네요. 메디톡스의 휴젤 빠지고요. 에코프로비엠이 반등에 성공합니다. 원익 IPS도 상승 반전에 성공하고요. 다음 보도록 하죠. 파라다이스 19,000원대까지 어느새 올라왔고 솔브레인 상승합니다. 그리고 SK머티리얼즈 헬릭스미스 매지온 빠지는데 헬릭스미스가 8만 원이 현재 이탈이 된 상황입니다. 다음 보도록 하죠. 환율이 조정이 나오네요. 1180원도 이탈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 1시 57분 향해 달려가고 있고요. 이 시각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경 캐스터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가 또 한 번 사상 최고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우리 시장에서는 코스피가 혼조세를 보이다가 상승 반등에 성공했고요. 코스닥도 빨간불을 켜고 있는데요. 이 시각 이슈 종목들은 어떤 게 있는지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이 시각 종목 핫3, 농심, 이노와이어리스, 티웨이홀딩스가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가장 먼저 만나볼 종목 이노와이어리스입니다. 미국의 5G 투자 본격화 기대감에 관련주들이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노와이어리스가 현재 19% 넘는 급등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거래가 42,350원입니다. 하루간의 흐름도 확인해 보시죠. 오전장에 꾸준히 오르면서 최고가 43,950원을 터치했고요. 현재는 고점 대비 조금 밀려 내려온 모습입니다. 미국의 3, 4위 통신업체들 간 합병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T모바일과 스프린트의 합병 승인에 5G에 대한 투자가 본격화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국내 증시에서는 통신장비 업체 부품을 제공하는 업체들의 수혜가 기대됩니다. 미국 통신시장의 재편에 따라 오늘 이노와이어리스를 비롯해서 KMW, 오이솔루션 등이 동반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다음 종목 만나보시죠. 영화 기생충이 오스카 사관왕을 차지한 가운데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농심이 5% 넘게 올랐고요. 거래가는 25만 8,500원입니다. 하루간의 등락폭도 확인해 보시죠. 개장 직후 가파르게 올랐던 주가가 현재는 조금 밀려 내려온 모습입니다. 영화 기생충의 제작사인 바른손 ENA가 사흘 연속 급등하는 가운데 오늘은 농심이 수혜를 입고 있습니다. 영화 속 주인공이 먹는 짜파구리가 세계의 관심을 끌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인기에 힘입어서 미국 농심법인은 짜파구리의 개발 및 현지 판매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구매 요청이 늘어나면서 농심 측은 우선 미국 시장에 컵라면을 출시한다는 계획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종목 만나보시죠. 티웨이항공 매각 기대감에 티웨이홀딩스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티웨이홀딩스 현재 12%대 상승 보여주고 있고요. 거래가는 1,640원입니다. 하루간의 등락폭도 확인해 보시죠. 오전 10시쯤 최고가로 직행하는 모습이고요. 현재는 상승분을 조금 반납한 모습입니다. 업황 부진 등으로 항공업계 내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서 이스타항공에 이어서 다른 저비용 항공사가 매물로 나올 수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특히 항공업계에서는 티웨이항공이 매물로 나올 가능성이 가장 큰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요. 이 같은 소식에 오늘 티웨이홀딩스와 티웨이항공의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고 티웨이홀딩스의 최대 주주인 예림당도 상승세를 기록 중입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종목 핫3의 정보경이었습니다. 이슈 바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펠리지 투자리서치 김민수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세는 확실히 주춤해진 것 같긴 합니다. 아직까지도 확진자는 국내에서 더 이상 발생하지 않고 있는데 일단은 근데 불안감은 여전한 것 같습니다. 이 사태 좀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네, 관련돼서 좀 섣부른 전망일진 모르겠지만 이제 거의 좀 정점을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특히 가장 심한 게 이제 중국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전염력이 빠르고 치사율이 상대적으로 좀 낮다라는 관점들 쪽에서 일단 아무래도 2월 말에서 3월 정도로 가게 되면
어느 정도 고비가 단기 정점이 나오지 않을까로 바라보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그러면 주식 투자를 하는 입장 쪽에서 어떤 실물 경제에 얼만큼 영향을 미쳤느냐. 특히 실물 경제뿐만 아니라 전염병이 돌기 시작하게 되면 심리적인 부분들이 가장 크게 타격을 입죠. 그러면 이 심리가 어떤 경제에 영향을 끼친다는 관점들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인데 그럼 이런 쪽이 아무래도 단기적으로 그치느냐 아니면 중기적으로 여러 가지 여파를 좀 크게 가져가느냐 이 부분이 가장 관건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증시의 측면으로 보게 되면 아무래도 지리적으로 좀 중국과 인접했던 국가가 상대적으로 낙폭이 좀 컸었고 그의 어떤 인접 국가가 아닌 뭐 미국이나 유럽, 브라질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선전하고 그렇게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관점들이 일단은 눈에 띄는 현재의 팩트라고 봐야 될 상황들이고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이 코스피 밸류에이션 측면으로 이번 사태를 좀 점검을 해보게 되면 무엇보다 코스피 기준으로 봤을 때 12개월 선행 PER로 보게 되면은 지난 11.4배 정도. 그래서 이 정도로 아직 실적이 크게 회복된 부분들이 없는데 주가가 먼저 갔다고 반영하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전에는 보게 되면은 이 11.4배를 한 3번 정도 터치한 적이 있었죠. 근데 그 이상으로 올라가기는 아무래도 부담스럽다. 일단 실적 개수가 확인되는 걸 봐야겠다라는 심리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단기 상승에 대한 부담감이 약간 커 있는 상황 쪽에서 어느 정도 좀 조정의 빌미 역할을 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럼 반대로 주가가 추가적으로 하락했을 때도 최근에 저점대였었던 어떤 10배 초반대 수준, 즉 PR이 추가적으로 더 하락하는 부분들까지는 용인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이런 부분들이 단기적 관점 쪽에서 충격은 있었으되 특히 중기적으로 실물 경제가 회복하는데 아직까지 큰 이상은 없을 것이다라고 바라보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일단 시장에서 말해주는 부분들은 단기적으로는 영향권이 있어도 중기적으로는 일단 회복세에 대한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라고 바라보고 있는 상황 쪽에서 여기서 또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가 포인트가 이제 두 가지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추가로 그러면 시장이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을 어떻게 제공을 해주느냐라고 봤었을 때 이런 충격을 어느 정도 소화하고 벗어나기 위해서 중국 정부를 비롯한 글로벌 정부들이 어떤 경기 부양책을 내놓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은 단기 경기 부양책에 따라서 시장의 상승 탄력을 좀 더 가세시키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 단순하게 지금 보여지고 있는 PER 관련된, 그러니까 즉 PER의 개념은 비율이죠. 레이쇼라고 하는 비율이다 보니까 이런 어떤 비율 측면을 따질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게 PER을 구성하는 E라는 부분들 쪽에서 EPS, 즉 순이익이 늘어나는 부분들, 기업 실적이 좋아지는 부분들이 확인이 돼야 그때 여러 가지 변화가 나오지 않을까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인데 이 두 가지가 아무래도 중요한 시장의 추세적인 상승을 가져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변화가 아닐까 보여지고 있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미국 시장으로 이어지는 글로벌 시장의 트렌드는 여전히 어떤 IT 기업과 관련된 성장주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4분기에 미국의 주요한 회사들의 실적 발표와 관련된 매출액 증가율을 보게 되면 가장 눈에 띄는 부분들로 봤을 때 기존의 팡 관련된 종목들이 다수 차지를 하고 있고요. 게다가 반도체 종목 그리고 테슬라까지 겹치게 돼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IT 기업에 대한 시각과 함께 이 전기차 관련된 시각들이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이 아무래도 성장주에 대한 여러 가지 시각들이 좋다라는 관점 쪽으로 요약할 수 있겠죠. 그래서 국내 시장도 이런 부분들이 반영되지 않을까라는 관점들인데 그렇게 되면은 지금 최근에 이어지는 외국인들에 대한 수급 동향까지도 같이 연결해서 본다고 하게 되면요. 일단 이번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시장이 충격을 받고 회복세가 들어가는데 외국인들에 대한 수급 동향을 살펴보게 되면 여전히 외국인들은 시장이 하락했을 때나 반등했을 때 긍정적인 비율을 갖고 있는 쪽은 반도체를 비롯한 IT 쪽, 그리고 헬스케어 관련된 부분, 미디어 교육 쪽, 그리고 통신 서비스 관련된 쪽이 상대적으로 긍정적이었다라고 하게 되면은 반대로 보게 되면은 오히려 어떤 경기 민감과 관련된 대표적인 철강, 운송, 건설, 조선, 그리고 유틸리티, 호텔, 레저 서비스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매도세가 계속 이어졌다는 부분을 봤었을 때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 쪽에서는 일단 지금 시각 쪽에서 이 경기 회복에 대한 흐름들로 연장세가 확연하게 두드러지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
이 경기 민감주, 즉 가치주, 즉 특히 최근 들어서 많이 싸졌었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싸진 부분에 대한 흐름들이 반영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성장주 중심의 차별화가 이어질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바라보이기 때문에 여전히 시장은 이쪽에 포인트를 맞추고 차별화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에 무게를 두면서 대응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특히 경기 회복 관련된 여러 가지 흐름들의 시그널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낙폭 과대 종목들보다는 오히려 차별화된 종목 쪽으로 움직이는 게 맞다. 이런 쪽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본 토요타 같은 경우에 전기차 시대를 예고했다고 합니다. 일단은 뭐 일본 자동차 업계는 하이브리드 쪽으로 굉장히 또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전기차 시장에서 입지를 굳힐 수 있을까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그럴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어때요? 네, 도요타 하게 되면은 그래도 하이브리드카의 강자죠. 예. 그리고 글로벌 1위 업체, 자동차 업체라고 볼 수 있는 상황 쪽에서 최근 들어서 전기차 시장이 커질 기미가 보이다 보니까 우리 안 되겠다. 우리도 본격적인 EV라고 하는 순수 전기차 쪽으로 뛰어들겠다고 하는 어떤 전략들이 바뀌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특히 전기 자동차 관련돼서 조금 더 보게 되면은 특히 보통 약자로 HEV라고 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쓰이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라고 하는 PHEV가 많이 또 쓰이고요. 그 밖에 순수 전기차라고 할 수 있는 EV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될 수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차이는 이 HEV 같은 경우는 일단 전기와 화석 연료를 모두 다 쓰는 형태로 운영이 되는데요. 조금 특이하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인 PHEV 같은 경우는 단거리는 전기로만 운행하다가 장거리에는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엔진을 사용하게 되죠. 그런 차원에서 약간 차이는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 지금 기존 하이브리드 모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지금 시장에서 이어지고 있는 어떤 유럽의 배기가스 규제 같은 쪽의 강화에 대처를 할 수 없다라고 하다 보니까 올해 전기차 쪽으로 성장을 계속 돌아가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관점들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전기차 관련된 모델 수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서 2019년도가 2018년도 대비해서 거의 한 2.5배 이상 성장한 모습들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모델 수만 한다고 하더라도 한 2배 가까이 성장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글로벌 자동차 시장 같은 경우도 꾸준히 지금 2020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강한 성장세를 이어질 걸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중에서 가장 핵심이 또 웨스턴 유럽이라고 하는 서유럽이죠. 유럽 국가들의 여러 가지 시장 점유율이 커지면서 나오는 변화 계속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도요타 같은 경우도 하이브리드 기술을 가장 세계에서 먼저 개발을 해서 기존의 전기차는 배제를 하고 바로 수소 전기차로 넘어가려고 하는 움직임이었습니다. 하지만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과 유럽의 온실가스 관련된 총량 규제에 대해서 충족하기 힘들겠다라고 보여지다 보니까 이 전기차 라인업을 강화시키는 상황들이고요. 특히 가장 먼저는 렉서스 관련된 소형 SUV 전기차 모델인 302가 유럽과 중국에 출시를 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 2025년도에는 전기차 라인업 10종과 함께 전기차가 2025년도에 판매 목표가 50만 대로 잡았습니다. 그만큼 그때 한 1000만 대 정도 글로벌 전기차가 팔릴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한 5% 수준 정도로 잡는 상황들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의 모토마치 공장 같은 경우는 전기차 전용을 개조를 하면서 올해 10,000대, 내년은 3만 대까지 확대할 걸로 보여지는 만큼 일단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전기차 시장이 그만큼 빨라지고 성장성이 커지고 있다라는 관점 쪽에 대한 어떤 글로벌 1위 업체의 변화에 대한 전략들의 흐름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흐름이라고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관련된 전기차 시장에 대한 변화는 크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 쪽에서 기회 요인이라는 관점 쪽으로 바라보시면서 일단 최근에 테슬라를 필두로 해서 관련된 전기차 종목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올해를 바라보는 시각 쪽에서 확대된다라는 관점 쪽으로 보게 되면 주도 섹터가 맞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단기적으로 눌림목이나 아니면 차익 매물이 나올 때마다도 추세적인 흐름들은 관심을 가지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헬리제 투자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고요. 이슈 칼럼 이어갑니다.
네, 이슈 칼럼 시간이고요. 에스핀 김형진 대표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주변에서 이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직도 계속 진행 중인데 그래서 주식 다 팔고 지금 피해 있는데 왜 주가 계속 올라가요 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좀 계신데 의문이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한창인데 주가는 올라가는 이유가 있습니까? 예, 그래서 그걸 오늘 또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요. 시장이 한 두 발짝 정도 지금 빨리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악재가 발생이 되면서 그 영향을 빨리 반응을 했고요. 부정 지나면서요.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대책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정책 기대감으로 또 반등을 하면서, 그러니까 정책 기대감도 안 나오고 아직 그 펀더멘탈 훼손된 경제 지표도 안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순서까지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 그런 빠른 움직임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증시의 상승도 나타나고 코스피도 반등을 하고 있는데 정책 기대감에 편승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악재 해소로 보기는 힘들죠. 그런 면은 환율 쪽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쪽도 그렇고 우리 쪽도 그렇고 이머징 마켓 대부분의 나라 그쪽에서 환율을 놓고 보더라도 아직은 완전히 해소됐다라고 보기가 힘들고 달러 인덱스를 보더라도 지금은 아직까지는 악재의 영향권에 있다. 다만 주식시장이 좀 빨리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따져보니까 또 미국 중심의 상승이 자꾸 나타나기 때문에 따져보니까 디커플링은 우리나라하고 나스닥 비교를 했을 때 최고치까지 또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2019년 1월에 상승을 계속 보였기 때문에 그때부터 1년 연간 그 상승률을 놓고 보고 그리고 그 이후에 올해 상승률을 이렇게 따져봤을 때 그러니까 다 합치면은 나스닥이 한 46% 정도 상승을 보였고 코스피가 12% 정도 상승을 보였고요. 올해만 따져봤을 때는 나스닥이 8%, 코스피가 3.6% 정도 상승을 해서 디커플링은 계속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머징 마켓 쪽이 계속 디커플링이 지속될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크다. 어떤 정책이 나타나서 뭔가 좀 변해주는 그런 모습 이전에는 아직은 좀 쉽게 보기는 좀 힘들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댈 것이 그럼 정책밖에 없는가 이걸 놓고 봤을 때 경기도 반전되는 모습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나온 그런 지표죠. OECD 경기 선행지수 12월 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2월에 발표가 됐지만 12월 현황이죠. 그래서 우리 거 그리고 미국 거 그리고 OECD 회원국 전체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로 만들어 봤는데요. 세 개의 그룹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미국, OECD 전체 바닥을 치고 4개월 연속 반등이 지속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아직 100은 넘지 못했기 때문에 경기 확장세는 아닌데 경기 위축이 되는 강도가 점차 약화가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바이러스 자체는 이제 이 작년 12월 거에는 반영이 안 되겠지만 아마도 이제 다음 달이나 다다음 달에 나타나는 그런 지표에서는 반영이 되겠죠. 그래서 바이러스 악재가 발생이 되고 나서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또 그때 가서 한번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악재 발생의 영향이 가시화되는 그런 3월 이후에 지표가 어떻게 되고 그리고 그 지표가 나올 때쯤에 정책 모멘텀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이걸 한번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 시장은 이거를 지금 선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공개된 미국 채권 발행 있지 않습니까? 일정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 예, 그래서 그것도 제가 계속 중요하게 봐야 될 점이고 그리고 그것이 반전 포인트가 될 거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강해질 수 있다. 이 점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바이러스 때문에 다 이게 좀 약간 약화되는 그런 분위기죠. 그리고 약간 좀 내용도 틀려질 수가 있는 그러니까 금리가 저는 경기가 좋아지면서 이제 상승 쪽으로 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대세 상승 쪽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그런 모양새가 아니라 거꾸로 채권 랠리가 나타나면서 경기는 좋아지고 있는 그리고 정책이 뒷받침되는 약간 좀 이상해지는 그런 분위기죠. 그래서 채권 쪽 발행도 한번 따져보고 경기 흐름도 봐야 되고 이 2분기 쪽에서는 좀 그동안에 생각했던 거하고는 좀 조합이 좀 틀려질 수 있다라는 점 그러니까 재료의 조합이 좀 틀려질 수 있다라는 점 신경 쓰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2월 3일 날, 그러니까 지난주에 2월 3일에 나타났었던 미국 재무부의 TBAC 보고서는 이미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채권 발행은 목요일경에 이제 공개가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제가 생각했었던 거 이상으로 더 유동성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때도 말씀을 드렸었던 그 10수년 만에 20년 만기 채권을 발행한다라고 했었는데 그것이 일정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6월 1일에 100억 달러 정도가 발행이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6월 30일에 80억 달러 규모로 발행이 되는데 결국 중장기 채권이 증가를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증가분의 81%는 이 20년 만기 채권으로 대체했기 때문에 한마디로 좀 빚이 기간이 늘어진 거죠. 듀레이션이 길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분기 채권, 2분기 미국 채권 발행 규모를 전체적으로 따져봤을 때는 전체 발행 규모가 축소했고 그래서 유동성이 상당한 여유가 생기게끔 결론적으로 따지면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만기 물량 대비 신규 물량, 발행 물량이 560억 달러가 감소를 했고요. 전체적으로. 그중에서는 단기 채권이 2,784억 달러가 감소하고 아까 말씀드린 중장기 채권이 2,224억 달러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중에 증가분의 대부분이 20년 만기고요. 그래서 한쪽은 단기는 줄고 장기는 늘어나고 했지만 전체적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유동성이 많이 증가할 테고 단기 채권이 감소를 했기 때문에 그동안 FRB 쪽에서 계속 유동성 공급을 해왔었던 그런 모습, 빡빡했던 유동성이 이제는 여유를 찾을 수 있고 달러도 잘하면 반전할 수 있는, 약세로 반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 4월 이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표로 제가 이거를 미국 재무부에서 데이터를 뽑아가지고 제가 그래픽을 하나 만들어봤습니다. 이 단기 채권 공급 발행 물량 추이를 14년부터 쭉 올해 2월까지로 이렇게 쭉 나열해 보니까 2분기마다 계속 이렇게 아래쪽으로 막대기가 내려오는 것이 줄어든다는 뜻인데 2분기마다 줄어들었다는 것이죠. 제가 파랗게 박스권으로 표시를 했는데요. 그래서 2분기는 항상 그 자산시장이 좀 안정적으로 흘러가셨던 그런 과거 흐름도 있고요. 그리고 이 정도의 규모가, 그러니까 지금 막대기가 가장 길지 않습니까? 이 정도의 규모가 줄어든다라고 한다면 유동성 공급으로 그 레포 시장에 개입하면서 뭐 FRB가 채권을 사주지 않는 것보다도 오히려 더 많은 양의 유동성이 생길 수 있다라는 점, 좀 긍정적인 모습이 이번 채권 발행 일정에서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기대하던 건 사실 올 초에 유동성이 막 강화가 되고 막 강화된 유동성을 바탕으로 해서 강세장이 펼쳐지는 거였는데 이게 좀 현실화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겁니까? 그렇죠. 이제 그것이 저는 이러한 유동성 공급에 플러스 해가지고 악재에 대한 정책이 발행이 되면, 결정이 되면, 그러면 더 좋기가 힘들 만큼 미국 시장은 이보다도 좋을 수 없다라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머징 마켓 쪽으로 좀 뭐가 좀 떨어져서 뭐 이게 넘치는 유동성이 좀 수혜를 줄 수가 있나, 이것은 좀 더 체크가 좀 필요할 것이고요. 그래서 경기 반전하고 더불어서 금리 인하 정책 가능성이 좀 고조가 되고 유동성이 또 나타날 그럴 장세가 좀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그 와중에서 이렇게 채권 발행 물량까지 줄어드니까 유동성이 아주 여유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 자산시장은 좀 긍정적이고 그것이 우리 시장에 어떻게 이어질 것인가, 그걸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FRB 쪽에서 4월까지 단기 자금 시장 개입을 좀 중단한다, 이제 단기 4월까지만 하겠다 이렇게 했었던 것이 중단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개입할 이유가 없어진 거죠. 단기 채권 물량이 줄어드니까 그냥 만기된 것 중에서 일부분이 다시 투입되고 그 나머지는 남기 때문에 FRB가 뭐 굳이 개입할 이유가 없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달러가 남으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달러 약세 반전, 지금 아직까지도 달러 강세로 가고 있는데 그것이 반전되고 이머징 마켓 또는 그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발을 앞서가는 시장이었기 때문에 이런 펀더멘탈 훼손이 만약에 3월 지표에서 수치로 나타나면서 시장에 충격을 주거나 뭐 이랬을 경우요. 물론 3월 초뿐만이 아니라 2월 후반부 쪽에서도 경제 지표가 나오니까 다음 주, 다다음 주 이쪽부터 시작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부정 이후의 급락 같은 뭐 그거보다는 덜하더라도 어쨌든 하락, 이 이유 때문에 하락을 한다라고 한다면
급락의 반복이기 때문에 같은 재료가 재탕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사실 급락 가능성도 별로 크다고는 생각이 되지 않지만 만약 하나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기회를 좀 활용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특히나 안 좋아지면 안 좋아질수록 정책 대응이 현실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정책 대응의 강도도 높아지고 시장은 그것에 반응할 것이다. 이 점을 놓치면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뭐 시장이 워낙에 빠르게 급변하고 있고 예측한 대로 돌아가질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 전략 가져가기 어렵고 쉬는 게 낫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어떤 투자 전략이 좋을까요? 뭐 지금 쉬시는 것도 어느 정도 방법일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낙폭 회복이 됐으니까 이제 2230포인트 이상에서는 좀 쉬셔도 됩니다. 오히려 폭락 올 때까지, 폭락이 아니더라도 조정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방법일 텐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냥 물량 홀드하면서 지켜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만에 하나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조정에서는 매수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경기 반전하고 더불어서 유동성 공급 정책 가능성이 뭐 이제 커지고 있다라고 그 전제 조건 하에서 보면 저금리 환경으로 돌아서기 때문에 예전에 나타났었던 그런 금리가 다시 돌아서고 경기가 좋아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좀 그동안에 소외됐었던 투자 대안 성격의 그런 투자 이쪽에도 다시 관심을 좀 둬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IT 업종은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인다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기 측면에서 봐도 반도체가 경기 민감주니까 그렇게 봐야 될 테고 이 4차 산업 주도주로 볼 때도 또 계속 간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근데 순환매가 나타난다라고 보면은 이제 주도주가 또 변화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IT 업종은 유동성에 의해서 탄력이 더 강화될 것이다. 이쪽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안 성격의 투자에 있어서는 이제 많이 좀 소외가 됐었죠. 저금리 수혜주라고 해서 예전에 리츠나 IPO 투자 같은 것이 많이 좀 잊혀지고 좀 그동안 소외를 받았었는데 금리가 이렇게 다시 낮아지고 있고 저성장 때문에 어차피 저금리가 동반된다라는 것이죠. 경기가 반전이 된다고 그래서 금리가 막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아닐 것이라는 건 뭐 지금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경기 반전과 더불어서 저금리 수혜주도 동시에 강세를 보이는 모습 그것이 지금 시장에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놓치면 안 될 것입니다. 특히나 그중에 대표적인 업종이 리츠 업종인데 글로벌 동반적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대표적인 리츠 쪽 보면 아메리칸 타워나 프롤로지스 같은 경우가 사상 최고가로 들어서고 있는데 아메리칸 타워 같은 경우는 뭐 M&A 관련된 이슈가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올랐다라고만 보기가 힘든 것이 프롤로지스 같은 경우는 그 영향에 거의 받지 않는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리츠가 이렇게 신고가를 내고 있는 모습이고 우리나라 리츠도 지금 바닥 형성하면서 돌아서려고 그러고 있죠. 그래서 리츠 쪽에서는 뭐 트레이딩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좀 규모가 큰 자금에 중장기 투자로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볼 그럴 대안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좀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IPO 시장 쪽도 2월부터 이제 다시 IPO 일정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그래서 바이오 중심으로 좀 많이 나타났었던 작년 하반기보다 이번 상반기에는 좀 업종이 다양해지는 그런 상태에서 IPO가 추진된다라는 점에서 이쪽 역시 저금리 상황에서 한번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 그런 투자 대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중요한 거는 대세 상승 쪽에 있어서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나타나는가 이것인데 그것은 아무래도 이 3월 이후에 정책 효과를 좀 보면서 우리가 진행을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저금리로 인한 채권 랠리하고 더불어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차별적으로 좀 해석이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제 어느 한쪽만이 가는 장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나타나면은 근본 하락에 가장 큰 낙폭을 보였었던 산업재, 에너지 이쪽에서도 좀 일부 비중을 좀 제고해야 된다라는 점도 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무조건 안전 자산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갈 수 있다라는 점에서 보면 그동안의 IT주 위주의 주도주하고 더불어서 좀 소외됐었던 종목들, 그러니까 말씀드린 리츠나 IPO 쪽이나 또 산업재, 에너지 섹터 이쪽이 동반강세를 보일 가능성도 우리가 3월 이후 조정 때 한번 좀 생각해보면서 기회로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투자 전략들까지 자세히 들어봤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SPM 김형진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요. 오늘 나눠본 이야기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립니다.
네, 이제 종목 이야기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희망투자연구소의 이창원 본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어떤 종목들 가지고 오셨는지 궁금한데요. 하나하나 들어볼까요? 예, 첫 번째 종목은 장원테크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네. 동사는 IT 기기와 자동차, 의료기 등 부품의 제조를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요. 경량 금속 소재라고 할 수 있죠. 마그네슘이나 알루미늄 등을 사용한 휴대폰, 태블릿, 노트북 등 휴대용 IT 기기의 외장과 내장재 등을 생산,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성장 사업으로 초음파 진단 기기용 케이스, 의료기 부품 등을 계속해서 시장에 공급하는 등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난해 실적은 소폭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2018년 실적이 이례적으로 좋았다라고 하는 것을 감안하면 결국 평균적인 수준의 실적을 올해 이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탄탄한 유보를 토대로 한 적극적인 투자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결국 동사의 기업 가치를 한껏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종목은 이낙연 전 국무총리 관련 테마 종목으로도 약간 엮여 있고요. 열화상 카메라 관련 부분에서의 효과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따른 공항, 건물 등의 열화상 카메라가 추후 점진적으로 공급이 될 경우에 동사의 실적 개선은 크게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어제였습니다. 장중 종가였죠. 종가가 곧 고가가 되는 9.5% 정도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고, 오늘 약간의 조정이 나오는데,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동사 같은 경우는 2,500원 가격대에서는 언제나 지지가 이어졌기 때문에 하락이 나왔을 때의 손실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지난해 8월부터 지속적인 지지선을 구축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여러분들이 장원테크를 현 시점에서 매수하셔서 중기적으로 3개월 정도는 가지고 가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목표 가격을 3,650원, 손절 가격은 2,5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코나입니다. 스마트카드 관련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고, 핵심 기술은 역시 금융 IC 칩 카드, 유심, 후불 하이패스 카드 등에 들어가고 있는 칩 운영 체제를 시장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실적이 개선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2017년까지 보인 영업이익 기준 적자 폭이 흑자 전환되었다는 점, 그래서 지난해 이어진 이러한 실적이 올해 조금 더 이어진다면 주가 또한 큰 폭으로 상승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요. 해외 시장으로의 사업 확대를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에 있는 태국, 캄보디아 등에서 우리로 치면은 주민등록증 사업을 수주하였고, 이후에는 건강보험증에 대한 사업 수주, 즉 이러한 흐름이 조금 더 이어지게 된다면 국내, 국외, 다국적 사업 포트폴리오를 영위할 수 있을 만한 흐름이라고 보여집니다. 기술적으로는 241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장기 이평선을 지지해주고 있고, 여기에서 하락폭이 크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따른 충격이 있다 하더라도 동구간에서 보인 매도세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지지만 잘 이루어진다면 다시 한번 반등은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표 가격을 19,000원 제시해 드릴 거고요. 손절 가격은 14,0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평화전공입니다. 자동차 부품 제조를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입니다. 대표적으로 자동차 도어 부품이 속하는 차체용 시장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을 하고 있고, 최근의 시장 환경 개선에 따른 수혜 또한 일정 부분 기대가 됩니다. 현대차의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죠. 동사의 주가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입니다. 완성차에서의 완성차 판매 증가가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어느 정도 이어지게 될 경우 1차 협력업체로서의 수혜 충분히 얻을 수 있는 구간이라 보입니다. 올해 매출액은 1조를 대폭 상회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영업이익은 크진 않더라도 EPS 증가율이 크다라는 점에서 순이익 개선은 역시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 변동성이 소폭 확대되는 상황에서 지금 2월에 접어들었고 중기 이평선을 돌파하는 움직임이 다시 나왔기 때문에 지난 1월 15일에 고점인 9,240원까지의 접근은
단기적으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입니다. 1월 중순부터 변동성이 상당히 확대된 종목입니다. 특히나 호재거리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국내 완성차, 특히 현대차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들이 어느 정도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동사 또한 수혜를 받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평화전공 오늘 현재가의 가급적 매수를 하시고요. 목표 가격을 10,000원, 손절가를 7,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크게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세 종목 들어봤고요. 이 지난 시간에 뉴인텍을 말씀해 주셨는데 뉴인텍 많이 올랐더라고요. 예, 지난주에 추천을 하고 난 이후로 우선은 25% 정도 상승하는 흐름이 나오긴 했습니다. 다만 제가 이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렸을 때 실적이 좋거나 섹터 자체의 흐름이 개선되었다라고 하기보다는 재무라고 하는 관점이에요. 우리가 흔히 실적과 재무라고 하는 부분을 비슷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실적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사업을 영위하는 가운데 얻는 수익이라고 할 수 있고 재무라고 하는 것은 실적이 어떻게 될 것이냐의 향방을 좌우할 만한 사람으로 치면 신체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부를 계속해서 잘한다 하더라도 신체적으로 체력적으로 매우 좋지 않거나 몸이 좋지 않은 친구가 계속 좋은 성적을 내기는 힘들겠죠. 그래서 기업 또한 꾸준히 실적을 만들기 위해서 재무적인 관리를 언제든지 하게 마련인데 지난해 동사 같은 경우 유상증자와 무상감자, 전환사채 발행 등 실적이 아닌 재무 구조를 개선시키기 위한 노력을 상당 부분 많이 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7월부터 8월까지 주가가 반토막이 났다 하더라도 지금 살펴보면 해당 시점에서의 충격을 모두 만회하였다는 점. 다르게 이야기하면 재무적인 측면에서의 개선을 충분히 이루어냈고 이제 지난해 보인 영업이익 흑자 전환된 점, 이 점만 이어지게 된다면 장기적으로 가지고 가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뉴인텍 제가 단기적으로 여러분들에겐 드렸지만 그것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속해서 보유하시면서 1차적으로 2,500원 선까지는 투자를 그리고 보유를 하실 것을 계속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주에는 어떤 종목을 좀 짧게 보라고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오늘은 장원테크라고 하는 예. 기업인데요. 우선은 어제 이 종목이 장중 10%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최근에 한 번씩 11월에도, 12월에도, 1월에도, 그리고 2월에도 장중 큰 폭의 변동성을 보이면서 주가가 2,500원 정도에서는 반등하는 흐름이 계속 나옵니다. 이게 뜻하는 것은 특정 가격대에서는 매수세가 크게 이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고 그러한 상황에서 어제 10% 수준의 상승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도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금일 운봉이 나옵니다. 3% 수준의 하락이 나오는데 어제 상승을 고려한다면 오늘 이 정도의 하락은 충분히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가급적 종가 혹은 지금 시점 기준으로는 2,950원 정도에는 매수를 하시고 3,650원 정도 제가 아까 목표가로 제시해드리는 그 가격까지도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 한번 보시면 크게 문제는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장원테크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희망투자연구소의 이청원 본부장과 함께했고요. 내일의 종목 330 바로 또 이어집니다. 내일의 종목 330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지환 멘토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주제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자, 오늘은 삼성 폴더블 폰 이슈 정리해 주신다고 하네요. 오늘 언팩 행사 있었고요. 폴더블 폰 새로운 또 형태가 나왔습니다. 하나하나 이야기해 볼까요?
예, 오늘 이제 삼성전자가 폴더블 관련된 공개를 또 했고, 최근에 이제 이 폴더블 폰과 관련해서 이제 관련 종목들, 특히 부품 소재 관련된 쪽으로 굉장히 이제 테마가 형성되면서 한 번쯤 이제 이 섹터를 좀 정리를 이제 하고 넘어갈 필요성이 있겠다 싶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폴더블 폰은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이 IM 휴대폰과 관련된 부분인데, 최근에 지금 애플 아이폰도 마찬가지고 삼성 갤럭시도 마찬가지지만 워낙 고사양들이 올라오다 보니까 저가폰 말고 중가폰 이상에서의 차별화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삼성 같은 경우도 갤럭시 S 시리즈와 최근에 나온 A 시리즈에서 고사양들은 두 개를 이렇게 언뜻 비교해봤을 때 크게 차이점을 많이 느끼지는 못합니다, 소비자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 휴대폰 사양에 대한 고사양에 대한 새로운 니드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 폴더블 폰이 전략적으로 좀 등장했다. 이 측면은 첫 번째 휴대폰 관련된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디스플레이 관련된 부분인데, 최근에 이 디스플레이를 보시면 OLED 특기와 관련돼서 이 소형 가전, 특히 휴대폰에서의 OLED는 삼성 디스플레이가 전 세계 점유율을 95% 작년까지 점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OLED는 아이폰 같은 경우도 삼성과 특허 소송이 붙었어도 이 OLED를 공급받기 위해서 삼성이 와서 흡수했을 정도로 굉장히 어떻게 보면 글로벌하게 삼성이 독점력을 가지고 있었던 파트고, 거의 95%라면 저희 전체 물량을 다 삼성에서 공급받아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부분 이제 균열이 가기 시작한 게 지난 4분기부터입니다. 지난 4분기부터 어떻게 보면 삼성에 굉장히 모욕적인 처사를 당했던 아이폰이, 왜냐하면 아이폰 X에서 OLED를 썼다가 삼성에서 추가 공급 물량을 받지 못하자 다시 LCD로 넘어가는 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굴욕적인 현상을 겪었거든요. 이후에 이제 애플이 공격적으로 중국 쪽에 BOE 등에 1조 원 이상의 자금을 대면서 적극적으로 OLED 지금 장려 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어떤 이슈가 들어왔냐면, 작년 4분기부터 이 OLED와 관련해서 삼성의 점유율이 95%에서 70%대로 주저앉았습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대부분의 중국 업체들이 이 소형 가전 OLED 쪽으로는 상당히 큰 폭에 빠르게 이제 잠식이 들어온다라는 거죠.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삼성이 이 부분과 역시 디스플레이에서 OLED를 넘어서는 지금 이제 기대치는 마이크로 LED인데 아직까지 제품 상용화가 안 됐기 때문에 그 과정에 중간에 가도기적 과정에서 새로운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 바로 이 플렉서블 OLED를 채택을 했다. 그런 점에서 이 휴대폰과 디스플레이 두 가지 분야에서의 차별화를 꾀하기 위해서 삼성이 발을 내딛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전체적인 물량을 보면 아직 크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결국 이 폴더블 폰이라는 게 상당히 구조적인 취약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삼성에서 일단 프리미엄 폰 위주로 소량으로 제품화를 시켜서 상용화 과정을 좀 거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불과 얼마 전에 모토로라에서 먼저 상용화를 해버렸죠. 레이저라고 우리가 예전에 굉장히 아마 저하고 같은 시대에서는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폰에 대해서 이미 폴더블 폰을 적용을 했는데, 적용을 하자마자 제품화 되자마자 바로 문제점이 야기가 됐습니다. 뭐냐면 결국 이 접었다 폈다는 횟수에 관련된 문제에서 삼성은 이제 10만 회 이상을 자신을 하고 있는데, 이 모토로라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나온 보고에 의하면 상용화된 제품이 한 27,000에 넘어갔을 때 벌써 불량률이 대폭 나왔다라는 지금 보고가 나오면서, 역시 이제 폴더블 폰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가 굉장히 지금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구조적인 부분을 이해를 좀 하신다면, 지금 현재 삼성은 2020년도에 약 600만 대 정도를 폴더블 폰으로 생산하겠다 계획을 잡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최근에 이제 150만 원대 중가 폰,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나왔습니다. 이 부분과 300만 원대 고가 폰, 이 두 가지를 이제 투트랙 전략으로 쓰면서 일단 상용화 시키겠다는 의지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이제 600만 대 정도에서 시작해서 3년 정도는 2023년도에는 3,500만 대 정도까지 확대시키겠다라고 보신다면, 이제 올해부터 상용화가 들어가는 이 시점부터 이 폴더블 폰과 관련된 종목들은 조금 이제 선순환 구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초반에 과 동시에 너무 기대치가 올라버렸기 때문에 이미 주가에 작년에 상당 부분 반영되어 있다는 점을 좀 보신다면, 이 시기를 조금 겪은 이후에 관련 종목들은 기간 조정 이후에 조금 상승폭을 확대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지금 폴더블 폰과 관련된 부분은 휴대폰과 디스플레이 이 두 가지 문제가 다 맞물려 있기 때문에 아마 삼성에서 공격적으로 이 폴더블 폰 전략을 펼칠 것이고, 그런 점에서 앞으로의 전망은 좋다. 다만 작년 하반기부터 이미 큰 폭에 반영됐던 부분은 고려를 좀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제와 관련된 섹터 이야기 조금 더 나눠보고 싶은데 어떤 이야기 좀 전해주실까요? 네, 아마 이제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궁금하실 건데, 네. 뭐 작년에 가장 큰 폭에 뛰었고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가장 2배 이상 수익을 드렸던 종목이 바로 세경 하이테크입니다. 세경 하이테크가 왜 주목을 받았고 주폭의 폭이 2배 이상 뛰었냐면, 결국 이 폴더블 폰에서 가장 핵심은 이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이 플렉서블한 형태를 유지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결국 이
폴더블폰에서의 어떤 액정이라는 부분은 굉장히 고가하고 중요한 부분인데 결국 이제 이걸 어떻게 보호할 거냐. 예를 든다면 이 보호막 같은 경우도 보호필름도 같이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신축성이 능력적이 있어야 되는 거죠. 특히 지금 갤럭시 S 이번에 이제 나왔던 폴더블폰을 보면은 이 강화 플라스틱이 아니고 강화 여전히 유리막 형성, 그러니까 유리와 관련 석영된 물질로 만든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아마도 이 보호필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그런 점에서 세경 하이테크는 이 폴더블폰 삼성과 개발하는 전략적 단계에서부터 같이 참여를 했다. 그래서 개발 단계에서부터 같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이 폰이 제품화 상용될 때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관점 때문에 세경 하이테크가 가장 큰 폭의 주가 상승이 나왔던 거죠. 그런 부분을 보신다면은 여전히 이제 세경 하이테크 같은 경우는 상당 폭의 앞으로 전망을 좀 갖고 있다. 다만 주가가 바닥권에서 2배 이상 큰 폭의 상승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상용화되는 단계에서 보면은 이미 주가에는 상당히 반영이 돼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세경 하이테크와 동진 세미캠도 아마 반도체 관련된 부분에서 일정 역할을 할 것 같고 여기 이제 그때 외형제와 관련된 덕산 하이메탈 등도 좀 관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에는 고가폰 위주의 폴더블폰이 나왔다면 지금 150만 원대 이제 중가폰의 폴더블폰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이 있다면은 나중에 결국에는 삼성의 휴대폰과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관련해서 한솔테크닉스 같은 경우도 충분히 관여를 할 수 있다. 이런 정도의 기업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좀 보신다면은 당장보다는 상업화되는 단계 조금 이후에 추세를 보면서 접근하는 전략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경 하이테크부터 덕산 하이메탈까지도 짚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지환 멘토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는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이어집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